네, 안녕하세요. 공동교육과정 세 번째 시간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인터넷 강의로 들었던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에 대한 공부를 했었죠. 그리고 ISLM 곡선을 통해서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그리고 케인즈와 통화주의자들의 견해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자, 오늘은 그 이론으로 배웠던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이 실제 경제 상황에서는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의 개념을 먼저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그 배경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시대에 우리나라 한국에 사용되었던 대표적인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의 사례를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시기에는 이제 오늘 배울 수업에서는 어떤 거를 정리를 할 거냐면 확장적 재정정책과 확장적 금융정책의 사례를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을 통해서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방향의 정책을 공부를 할 텐데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는 2020년과 2021년에 있었던 그 코로나 시대 때 있었던 상황의 예가 가장 전형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재정정책에 대해서 개념부터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재정정책은 자, 국민소득, 생산, 고용에 대한 바람직한 효과를 창출하는 반면에 바람직하지 못한 효과를 피하기 위해 정부 수지를 이용하는 정책을 재정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근데 이 재정정책은 자유방임주의가 유행을 했던 산업혁명 시대부터 1900년 초반대까지는 단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었어요. 자, 근데 이 재정정책이 시작되게 된 이유는 대공황이라고 하는 걸 겪으면서 시장 실패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거였잖아요. 그거의 시초는 뉴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뉴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은 루즈벨트 대통령인데요. 루즈벨트 대통령이 요 재정정책, 뉴딜 정책을 시작할 때 이런 표현을 사용하면서 굉장히 강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자본주의의 메스를 강화하는 중대한 수술이다. 그러니까 기존과는 다른 굉장히 차별화된 재정 그 자본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강조를 했었고요. 이거를 주도적으로 활용해서 루즈벨트를 도왔던 경제학자가 바로 가장 유명한 케인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케인즈라고 하는 사람이 강조했던 거 우리 배웠었죠? 그래서 이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 공공사업 확대와 복지정책 확대를 통해서 뭘 창출하는 게 목표냐면 유효 수요를 창출하는 게 목표였죠. 그러니까 케인즈에서 가장 중요한 건 유효 수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유효 수요 창출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대표적인 세부 정책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재정 정책 하면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긴급은행법 제정, 그리고 두 번째는 가장 유명한 테네시강 유역개발공사 설립,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원보존봉사단, 연방임시구제국을 설립하는 거 세 가지가 대표적인 뉴딜 정책의 핵심인데요. 먼저 긴급은행법 제정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긴급은행법은 어떤 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재기가 가능한 은행, 그러니까 대공황 시대 때는 은행도 다 무너졌었잖아요. 근데 그 은행 중에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 은행한테는 정부가 대폭적인 대부, 그러니까 돈을 빌려줌으로써 금융공황으로부터 은행을 구출해서 은행 업무를 정상화시키는 게 금융은행법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의 효과로는 금융시장이 정상화되게 되면서 이제 뭐가 가능해지냐면 대출이 가능해지는 거죠. 근데 그 대출은 누가 받게 되냐면 기업들이 받게 되면서 그 돈으로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 투자가 증가를 하게 되면서 결론적으로는 유효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죠. 근데 유효 수요는 크게 보면 두 가지잖아요. 투자 혹은 소비로 이루어진 게 유효 수요가 되는데
이 긴급은행법 제정은 뭐랑 관련이 있는 거냐면 투자를 증가시켜서 유효수요를 증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 게 첫 번째 정책입니다. 자, 두 번째 정책은 자, 테네시강 유역개발공사 설립입니다. 뉴딜 정책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의미 있는 정책이 테네시강 유역개발공사인데요.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미국의 테네시강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강에 정말 많은 양의 댐을 건설하는 사업이었어요. 근데 댐을 건설하는 이유는 뭐 홍수를 막는 이유도 있었지만 경제학적으로 따지면 그거보다는 다른 이유가 있었겠죠.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테네시강 주변인데 유역인데 테네시강에 이렇게 굉장히 큰 댐을 이런 식으로 건설하게 됩니다. 근데 당연히 이 댐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이 필요하겠죠. 그럼 이 노동자들을 다 고용을 할 수 있을 거고 그러면은 실업률이 낮아지겠죠.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뭘 주는 거냐면 임금을 주게 되고 그 임금은 시장에 투입이 되면서 소비가 늘어나게 된다는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때 만든 후버댐이라고 하는 댐인데요. 이게 아직도 운영이 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토목 사업 활성화를 통해서 뭘 증가시킨 거냐면 유효 수요를 증가시켰는데 여기서 당연히 투자가 증가를 했겠죠. 왜냐면은 이 댐을 건설할 때 필요한 자재들을 기업들이 지원을 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취업자가 증가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 취업자가 돈을 번 거를 시장에 가서 쓰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다시 유효 수요 중에 소비가 증가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은 게 테네시강 유역개발공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자원보존봉사단 연방임시구제국은 뭐냐면 실업자와 궁핍자들을 위한 구제책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뭐냐면 복지제도를 활성화시킨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복지제도를 한 이유는 물론 그분들을 도와주는 목적도 있겠지만 경제학적으로는 뭐냐면 이 복지정책 증가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돈을 쓰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가 증가를 하게 되냐면 유효수요, 소비가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 복지정책을 보면 저소득층을 도와주는 굉장히 아름다운 제도로 여겨질 수 있겠지만 실제 목적은 그들을 도구로 사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돈을 주고 돈을 쓰게 해서 유효수요를 늘리게 하는 도구로 사용을 했다는 게 요 자원보존봉사단과 연방임시구제국의 근본적인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부 자금을 통해서 시장경제 체제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했다는 게 이제 재정정책의 시초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용한 대표적인 재정정책을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 얼마 되지 않았죠. 2020년 3월부터 시작됐던 코로나 시대 때 한국의 대표적인 재정정책은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텐데 긴급 재난 지원금이라고 하는 정책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긴급 재난 지원금은 뭐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따른 국민들의 생계 안정과 소비 촉진을 위해서 뭘 한 거죠? 국민들한테 돈을 직접 지어주는 정책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재정 정책보다 굉장히 직접적인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역사상 단 한 번도 국가에서 국민들한테 직접 돈을 준 적은 없었어요. 근데 코로나 시대 때는 직접 돈을 줬었죠. 총 몇 번이나 돈을 줬었냐면 총 5차례나 돈을 줬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원 규모도 적지 않은 금액이죠. 62조 원을 시장에 쏟아 부은 거예요. 근데 당연히 그 62조 원은 어디서 마련을 해야 되는 거냐면 국가 돈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금을 활용을 했었고 국가 채권, 그러니까 국가가 담보해주는 채권을 발행을 해서 돈을 끌어모으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나라 빚을 내서 국민들한테 62조 원의 돈을 준 거죠. 시장에 투입을 한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돈을 좀 써주세요예요. 너무 경기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돈을 쓰게 하기 위해서 62조 원을 쏟아붓던 거죠. 근데 이렇게 직접 지어졌던 이유는 뭐냐면 너무 급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근본적인 목적은
그 정책을 했을 때 효과가 나오는 그 시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유효 수요, 소비를 증대하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급하잖아요. 자영업자들이 다 망할 것 같고 국가 경제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어떻게든 시차를 줄이기 위해서 돈을 쥐어줬던 거죠. 그리고 그 쥐어줬던 돈은 반드시 일정 기간 내에 사용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긴급 재난지원금 사용안내 문의를 보시면 사용 기한이 이런 거죠. 지원금 확정 문자 수신일부터 8월 31일까지 쓰지 않으면 없어져요. 이렇게 긴급 재난금 지원금을 지급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때까지 돈을 쓰게 해서 시장을 살려야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재정정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 긴급 재난지원금이 실물 시장에 미친 영향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당연히 뭐하라고 돈을 준 거냐면은 쓰라고 돈을 준 거니까 소비를 증진시키기 위한 게 가장 대표적인 거겠죠. 근데 이 소비 증진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참고 자료는요, 소비자 물가지수라고 하는 자료입니다. 선생님이 밑에 링크를 걸어놨는데 그냥 그 네이버에 가서 소비자 물가지수를 치시면 돼요. 그럼 통계청으로 연결이 될 거고요. 아래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선생님이 지금 이야기한 1차, 2차, 3차, 4차, 5차별로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했을 때 소비자 물가지수,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쓰는지 안 쓰는지를 측정하는 지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1차를 딱 투입했을 때 이제 미미하다가 한 7월부터는 쭉 올라갔죠. 그렇죠? 시차가 조금 있었지만 소비자 물가지수를 올리는데 성공을 하게 된 거고요. 다시 내려가니까 2차를 다시 한번 투입하죠. 또 한번 올라가고요. 3차를 투입했을 때도 상승을 했고 4차도 시차가 있었지만 상승을 했죠. 그리고 5차도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재정정책 돈을 투입을 하면 물가지수가 올라가는 현상을 이 지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지역경제 소상공인 가게 활성화를 위해서 전 국민을 상대로 한 재난지원금 대부분을 지역 화폐로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는데 어느 정도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긴급 재난지원금의 한계점도 굉장히 명확합니다.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아까 선생님이 잠깐 이야기를 했었죠. 긴급 재난지원금을 주기 위해서 재원을 어떻게 마련을 했냐면 많은 부분을 조세, 세금을 걷어서 재원을 마련을 했었어요. 근데 세금을 누가 내는 거죠? 당연히 국민들이 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 부문에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한 거기 때문에 그 조세 징수를 통해서 가처분 소득, 그러니까 가게가 쓸 수 있는 소득이 감소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럼 당연히 가게의 돈이 좀 줄어들면 소비가 줄어들 거고 소비가 줄어들면 유효 수요는 감소를 하겠죠. 그래서 이 효과가 상쇄되는 점이 첫 번째 한계점이 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국가 부채가 증가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재원을 마련할 때 조세 징수도 있었지만 국가 채권을 발행하는 것도 있었죠. 그러니까 국가 채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국가의 빚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자를 얼마씩 주면서 할 테니까 나한테 돈을 빌려주세요라는 거거든요. 채권을 사는 게. 그러니까 국가의 빚이 증가를 하니까 국가 신용도가 감소될 수도 있고 국가 부도 우려가 커질 수도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또 다른 수요를 창출하는 예산 집행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지나치게 뭐에만 집중된 예산 집행이었냐면 소비를 늘리는 거에만 집중된 예산 편성이었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일회성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쓰고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미봉책에 불과하다 이런 표현들도 그리고 뭐 이런 평가들도 많이 받았던 정책이기도 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랑 상담을 하면서 그 주제를 한번 정할 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지만 고민해 볼 사항들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러면은 지나치게 소비에만 집중된 예산 집행이었으면 그러면 투자를 증대를 하기 위한 정책은 무엇이 있었을까에 대한 고민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표적인 내용으로 한국판 뉴딜 정책이라는 정책이 있는데요. 근데 이거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문재인 정부 때 일어났던 일이라서 지금 현재 또 이어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번 관심 있는 학생들은 요 밑에 링크로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긴급 재난지원금 정책이 실제 경기 회복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에 대한 내용을 요거는 선생님이랑 같이 살펴봤잖아요. 근데 주가지수와 부동산 지수는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재정정책과 이 주가지수, 부동산 지수와의 관련성, 요거를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정리를 한번 해보고요. 다음 시간에 금융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